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경남 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반대편에 서면 죄가 없어도 고초를 치르고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입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인 것입니까?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저도 하소연을 갖다가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다 꾸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주민들의 수차례 신고에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방치하에 일어난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자라고 어렵게 가르치고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보아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 그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4월 18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양 반장,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이거나 아파도 다 지금 감옥에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일단 유추가 되네요. 예, 그런데 일단 뭐 황교안 대표도 뭐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네. 김경수 지사는 미결수 신분이고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아닙니까? 다르죠. 상황이 다른 조건이 거죠. 다르죠. 사례가 좀 다르고요. 최 반장, 뭘 물어볼까요? 그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관련해서 그 수사 방해 부분,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당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수사단이 오늘 엊그제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좀 확인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네.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문건이 작성이 됐거나 또 언제 작성이 됐는지 확인해 본다면 네. 청와대가 언제 보고를 받았고 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그렇죠. 확인해 볼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잖아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좀 얘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향후 북미 협상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에요. 권정국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폼페이오가 아니라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고 원숙하지 않다는 그런 일단 뜻으로도 해석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 국장이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달아나고 나는데 앞으로도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북한 입장에서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신랄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서 저 정도의 표현을 쓴 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북한 사회를 잘 알지만 권 국장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북한 쪽에 그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볼턴 보좌관은 강경파, 또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파로 이렇게 꼽혔잖아요. 근데 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여러 번 가서 지금 이제 영상도 나오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회담 결렬 이후에 예상외로 폼페이오 장관의 강경한 입장이 판이 깨진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은 트럼프 정부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던 옵션 중에 하나였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CVID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퇴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무려 40여 차례 주입시켰다 이런 보도가 그 이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개인적 정치적인 어떤 야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그 판을 깬 하나의 또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분석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배경 하에서 오늘 북한 외무성이 그 폼페이오 장관, 그러니까 카운터파트의 교체를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만 뭐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그 대미 담당국장, 미국 담당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대화가 재개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대화가 재개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그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북미 대화를 재개할 그 의사가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자,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속보였고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속보 또 김학의 수사단 관련 속보부터 알아보고요. 문재인 대통령 순방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둘로 쪼개진 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오늘 바른미래당의 의총 또 석방 하루 만에 도정에 복귀한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 등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경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거죠. 또 어제 체포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진주에서 어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됐고요. 영장 발부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 소식들을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피의자 안모 씨가 3개월 전에 이 흉기 2개를 구입하고 또 사건 당일 새벽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초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안 씨는 조금씩 입을 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에 따르면요.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를 설치했다라거나 또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졌다. 또는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시비를 걸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하선을 갖다가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다 꾸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 사건 조사에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제가 좀 지난 인생상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자,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잘못을 드렸으면 제가 잘못을 하고 그랬으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드리고 그냥 법처벌까지 대처는 받겠습니다. 정 가는 대신에 저도 불이익을 왜 불이익을 당해왔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요, 지속적인 피해 망상으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범행 당일 18명이었던 사상자는 연기를 마신 뒤 스스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2명이 더 확인이 돼 지금까지 2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숨진 피해자 5명에 대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이 숙모와 단둘이 살던 19살 여고생 최모 양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4명 중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또 참변을 당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심사 결과 조금 전에 이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오늘 저녁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안 씨의 얼굴을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면요.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체포했고 48시간 내 신병을 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윤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일단 수사단은 윤 씨가 개인 비리를 통해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로 흘러 들어갔는지 또는 사건을 청탁하거나 무마하는 데 사용된 건 아닌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행방이 묘연했던 김학의 전 차관이 포착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건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에서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 발길을 돌릴 때였는데요. 당시 이렇게 모자에다가 선글라스를 꼈고요. 또 그리고 목도리까지 맨 모습. 누가 봐도 주변을 의식하고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인데요. 한 매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선글라스에 보시는 것처럼 또 마스크를 낀 모습이었는데요. 이 취재진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가 지금 이제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또 마스크 낀 거 하지 마세요. 또 이상하잖아요. 또 내가 범인처럼 보이니까. 자, 요즘 뭐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일 정도다 보니까 사실 마스크를 쓴 걸 갖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사실 마스크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선글라스였습니다. 자, 뭐 어제 간만에 화창한 날씨라 햇빛도 따가웠을 테고 뭐 자외선이 시력에 좋지 않으니 요즘은 선글라스도 뭐 사실상 생활 필수품인데요. 자, 그런데 평소 안경을 쓰는 사람들 이 선글라스가 참 불편합니다. 이 안경 위에다가 선글라스를 또 쓸 수는 없으니까 말인데요. 그래서 이 렌즈, 콘택트 렌즈를 끼고 선글라스를 뭐 쓰면 되지만 사실 눈에 또 렌즈가 들어가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방법은 선글라스 자체에 도수를 넣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뭐 디자인이 예쁜 선글라스를 고르기가 힘들고 또 이 도수를 넣을 수 있는 안경알로 바꿔야 하니까 값도 비쌉니다. 또 무엇보다 실내에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또 다시 일반 안경으로 바꿔 써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를 해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콘택트 렌즈도 이 도수를 넣은 선글라스, 이 모든 불편함을 싹 보내드리는 제품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요. 자, 본인이 평소에 쓰는 안경에 부착을 해서 이 렌즈를 위로 올리면 일반 안경, 또 내리면 선글라스, 그야말로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패션 피플들의 잇 아이템인데요. 바로 클립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쓴 김 전 차관, 취재진을 보자마자 곧바로 선글라스 클립을 아래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마스크는 벗었지만 선글라스는 내리고. 자, 아무튼 뭐 김 전 차관 얘기는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차관이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좀 있으면 그만하세요. 제가 도망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 검찰 수사단은 이번 수사의 또 다른 트랙이죠. 이 과거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경찰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5일부터는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이 당시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언제 또 어떻게 보고받았고 또 관련 논의는 없었는지 등을 역으로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 방침입니다. 네, 자 진주 아파트 사건부터 먼저 짚어보고 그다음에 김학의 수사단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최 반장이 발제하러 나가기 정말 직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최 반장이 어떻게 알았죠? 바로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 반장이 그 속보를 얘기해 볼까요?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오늘 오전 11시부터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 안모 씨는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이 불이익을 당하다가 나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도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안 씨가 지속적인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 씨의 경우에는 정신병력이 있었고 평소 주민들이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양 반장, 이번 사건을 좀 미리 막을 수는 없었습니까? 예, 일단 뭐 평소에도 주민들을 향해서 폭력적인 행동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올해 112 신고된 건수만 7건이었고 이 중 이웃 주민들이 신고한 게 5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안모 씨 한 달 전쯤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망치를 휘둘러가지고 술집 주인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안 씨 친형이
이 안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주민센터, 시청, 경찰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요청을 했지만 결국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낙연 총리 이번 사건 사전에 막지 못한 경찰 대응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보아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민감용 경찰청장도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분향을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과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관련 조사를 요구했고요. 민 청장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민 청장은 유가족들이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자 바로 조치를 하겠다면서 유족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서 이 진행된 상황을 바로바로 아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숨진 5명을 포함해서 사상자가 모두 20명으로 최종 집계가 됐고요.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갖가지 사연이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좀 심경, 그런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일가족 4명 가운데 할머니와 손녀가 숨진 가족이 있습니다. 이때 이게 숨진 손녀가 12살 금모양인데요. 당시 아버지 금모 씨는 가족들을 다 밖으로 보내고 이 이웃집 불이 났으니까 이웃집 문을 일일이 두드리면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금양은 안 씨의 흉기에 숨졌고요. 어머니도 이 딸을 보호하려다가 중상을 지금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 안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던 안 씨의 친형 있잖아요. 이 친형이 금양 아버지와 동갑내기로 평소에 잘 아는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양 아버지에게 형님이 미안하다, 조금만 더 빨리 정신병원에 넣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면서 후회의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네. 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과거 사위, 검찰 과거 사위가 이제 2가지를 권고했잖아요. 그 뇌물죄 부분하고 이제 수사방해, 직권남용 부분 2가지를 권고했는데 아무래도 그 트랙대로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분위기예요. 뇌물 관련한 수사가 좀 진행이 됐었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수사방해 부분에 대한 그 본격적인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는 그런 모양새죠, 고 반장. 네, 이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전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또 서울 서초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2012년부터 2013년 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와 관련한 수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를 벌이고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미 소환 조사를 어느 정도 했고 또 피의자로 전환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마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이 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일단 개인 비리 관련해서 체포를 했잖아요. 구속영장을 오늘 중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 일단 어제 오전에 사기, 알선수재, 그리고 공갈 이렇게 3가지 혐의로 윤중천 씨를 체포를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체포 기한이 내일 아침까지인데 이 수사단이 이르면 오늘 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는 거죠. 자, 수사단은 윤 씨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 라면서 이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또 회사 돈 15억 원 개인적으로 횡령한 이 정황도 확보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던 지인으로부터 이 청탁을 해주겠다면서 금품을 받고 또 이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당신 사생활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또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딱 이 경우에 해당된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신병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구속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윤중천 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십억 원대 아니에요?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일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후 조사, 그러니까 뇌물죄라든지 성범죄 관련 의혹 수사를 아마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수 박유천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 어제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또 나왔다면서요, 경찰에? 네, 오늘은 비공개로 출석을 했고요.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박 씨가 마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박 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 원을 입금하고 특정 장소에서 물건을 찾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로버트 할리 씨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자, 하지만 박유천 씨 측 변호인은 이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박 씨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경찰의 CCTV에 대해선 박 씨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박유천 씨로부터 이 소변과 모바일 등을 채취를 해서 이 국가수의 마약 정밀 검사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박 씨가 신체 일부를 제모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일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이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를 해왔다면서 이 경찰은 전혀 제모를 하지 않은 다리에서 이 충분한 양의 털을 목금까지 포함해 채취를 해 국가수 정밀 검사까지 의뢰를 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성실히 조사에 응하는 상황인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경찰 조사 내용이라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일단 긴급 체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정치보회 끝난 후에 속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가 된다면 저희가 내일 회의 때 관련한 속보를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김학의 수사단, 대통령 기록관 등 압수수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이 수주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을 방문했죠.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4차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아직 응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 안보 행보를 이틀째 이어갔고 다음 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 순방 속보와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대국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 중입니다. 어제 공군 1호기가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인데요. 자,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화동들이 이렇게 꽃다발을 건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무언가를 짚더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짚어내더니 입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무언가를 한 번 더 떼어놔서 다시 입으로 2번을 먹습니다. 자,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 음식의 정체는 빵이었고요. 이 빵을 2번 떼어 먹는 게 투르크메니스탄의 손님맞이 전통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공식적인 환영식도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제공한 저 의전 차량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통상 정상들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땐 검정색 세단, 그러니까 창문까지 모두 검게색 썬팅이 된 이 검정색 의전 차량을 이용합니다. 자, 투르크메니스탄에선 검은색 차량 수입이 법적으로 금지라고 합니다. 대신 행운의 색으로 여겨지는 흰색 차량을 주로 타고요. 이 도심 속 건물도 대부분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져서 하얀 물결을 연상케 합니다. 자, 이제 대통령 궁으로 이동해서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이란, 카타르에 이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대국입니다. 키아니 플랜트 사태 사례에서 보듯이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국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해 제2, 제3의 키아니 협력 모델을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방금 문 대통령이 언급한 키안리 가스화학 플랜트, LG상사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수주해서 지난해 완공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함께 이 플랜트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또 신공항 개항, 도로 및 철도 등 교통, 수송 인프라 개발에 관한 6건의 협정, 그리고 20건의 MOU도 체결했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는 매 순방마다 현지의 학생들을 만나서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아자디 투르크멘 국립 세계언어대학교를 찾았는데요. 한국어 수업 중 단어를 설명하고 맞추는 퀴즈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어머니? 이거는 먹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에요? 라면, 떡국, 미역국, 김치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설날에 먹는 음식.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있을 때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조화. 아니, 단어도 좋은데 평화. 네, 남과 북이 원하는 것, 평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건이 되는 대로 만나자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갖자라는 제안을 했었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남과 북이 톱다운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연이은 민생 안보 행보로 내부 결속 따지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뜸했던 군사시설 방문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공군 부대를 찾아 전투기 비행 훈련을 지도한 데 이어 어제는 신형 전술유도 무기 사격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오늘의 이 성과는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또 하나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하시면서 사격 시험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었습니다. 자, 일각에선 이 같은 행보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빅딜을 보수하는 미국에게 핵 말고도 다양한 군사적 옵션이 있다라는 경고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제재에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북한은 대치 사이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첫 북러 정상회담이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이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러시아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마음 먹으면 못 만들 무기 없어. 이틀 연속 군사 행보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제목대로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째 군사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개적인 그런 행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 군사력에 문제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외부적으로는 고강도는 아니지만 좀 저강도의 메시지를 미국에 던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되겠죠. 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이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 부대를 찾아가서 이 전투기 비행 훈련을 지도한 데 이어 또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집권 2기 진영을 갖춘 뒤에 연이은 공개적인 군사 행보에 나선 건데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사실을 알린 터라 이 군사력에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총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비행사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공중 전투 조작을 시켜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군부대에 전투 경보가 울리고 군부대장의 구령이 내려지자 저격 습격기들이 전동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줄기를 뿜으며 대지를 벅차고 연속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최고사령관 농지 앞에서 자기들이 평시에 연마해온 비행서를 뽐냈습니다. 국장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최 반장하고 순간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저한테 빠져 계셔가지고. 아니 최 반장이 저를 갑자기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하길래 아이고 잘못 봤어라고 잘못 봤어. 지금 그 들어갔어요? 들어갔답니다. 들어갔어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다 크크크크 뭐 이러고 계시네요. 네, 알았습니다. 네. 예, 일단 그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는 이 마음을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 대만족을 표시했다고도 하고요. 또 이날 군수 산업을 첨단화해야 한다. 뭐 이런 또 목표치까지 제시했다고 하네요. 자, 이게 그러면 무슨 의도냐? 미국에서는 북한이 언제든 대립구도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것이다. 이런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이 대북 제재 문제에서 나아갈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경우에 판돈을 올리기 위한 군사 옵션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걸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네, 다만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이 무기의 구체적인 종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장거리 무기가 아니라 국지적인 전술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강도의 견제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고 반장, 북러 정상회담은 다음 주에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네, 뭐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러시아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26일과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 참석에 앞서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점은 24일 또는 25일 정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정상회담의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해제 필요성 또한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북러 정상회담 등 관련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국내 소식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추경 편성에 대한 당정 협의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25일에 추경안을 제출해서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지금 당정의 입장인 거죠, 최 반장? 네,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2019년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당정이 제시한 이번 추경안의 목표는 국민 안전 확보 그리고 민생 긴급 지원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서 이 고성 등 5개의 특별 재난 지역 내에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소방 헬기 등 장비를 보강하고요. 그리고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요. 이 노후 경유차, 이 조기 폐차 20만 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민간 규제 이행에 의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자부담을 완화하고요. 국고보조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저소득층 영세 사업장 5개 근로자 2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 마스크를 보급하고요.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뭐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이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네, 경제 활력을 위해선 중소업체 수출 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또 중소 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고요. 고용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또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이다라면서 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TF를 꾸려서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생계 안정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계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등 사회 안전망도 보다 촘촘하게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네, 추경 규모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모는 세수 전망을 감안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당리 당략으로만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또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각각 이 추경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세계 경제 위축 속도가 더욱 가파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이 한 목소리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 권고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위 재난과
비재난 분야의 분리심사 주장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추경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여당은 지금 정부와 함께 총선용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재해 추경과 그리고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또 폄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당대표는 240석 운운하는 것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를 함께 돌면서 예산 배정 TF를 한다고 하면서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오늘 나온 속보인데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다시 한번 연 1.75%로 동결했죠, 재반장. 네,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기준금리를 지금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1년 만에 1.5%에서 1.75%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상된 뒤에 지금까지 이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도 이 기존금리와 같은 0.75%포인트로 유지가 됐고요.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 또 시장의 예상도 동결될 거다라는 게 좀 우세가 했었는데요. 세계 경기 흐름을 저할 미중 무역 협상 또 이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예정인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자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4.27 남북정상회담 이제 1주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요. 지금 남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만 취재를 해서 저희가 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잡을게요. 김 위원장 이틀 연속 공개 군사 행보입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3당과 함께 추진 중인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총이었죠. 하지만 당 내홍 상황이 상황인지라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당원권이 정지된 이현주 의원은 의총장 입장을 저지당하자 이를 뚫고 들어가서 손학규 대표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는데요. 오늘 긴박했던 바른미래당 의총 상황 또 다른 정치권 뉴스를 양 반장 발제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요즘 상황 다 아실 겁니다. 내일 분당된다 해도 놀랄 게 없을 만큼 지금 극심한 갈등 겪고 있죠. 자, 그런 판국의 의원총회를 이렇게 연 겁니다. 이미 어제부터 이거 아수라장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의총을 공개 한 해 만에 분위기 험악합니다. 이렇게요.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공개 발언도 공개 발언 좀 받고 아니 그냥 비공개로 아니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지. 공개 발언 할 분 받고 내가 손대서 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의원총회니까 비공개 발언 안 돼. 의총장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장 상황 연출됐습니다. 손학규 아주 찌질해 이 한마디 했다가 1년 당원권 정지 처분받은 이현주 의원. 자, 보시죠. 여느 때처럼 저렇게 의총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당직자들이 제지를 한 겁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카메라를 못 들어가게 해서 저희도 근접 촬영을 못했습니다. 때문에 소리가 작은데요. 현장 취재 기자 전원에 따르면 당직자가 입장 불가합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하니까 이현주 의원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소리를 높였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바로 그 순간 이현주 의원 시선이 향한 바로 저 사람, 분홍색 재킷.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해훈 의원이었습니다. 이해훈 의원. 자, 이 의원은 들어갈 수 있죠. 자, 이 의원 가려고 하니까 홍해가 열리듯 문이 쫙 열립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을 틈타서 슬쩍 의총장을 들어가는 이현주 의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거 나 들어가라고 열린 건데 어리둥절하는 이해훈 의원. 하지만 늦었죠. 이현주 의원 완력까지 써가면서 저렇게 당직자 밀쳐내면서 진입에 성공합니다.
자, 그렇게 뚫고 들어간 의총장 진입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손학규 대표 향해서 즉각 당대표 그만두십시오. 목청을 높였다고 하더군요. 자, 어쨌든 오늘 의총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패키지로 묶어서 신속처리 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 추인하려고 했지만 접점을 못 찾은 거죠.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세월호 막말 파문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 자, 또 5.18 망언 파문 김순례, 김진태 의원 징계 드디어 내일 논의가 됩니다. 자, 솔직히 5.18 망언 이 징계 약간 좀 흐지부지 분위기였는데 느닷없이 세월호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 망언이 튀어나오면서 강제 재소환이 된 정말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지금 여의도에서는요, 이 황교안 대표 내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약간 그런 분위기랍니다. 한마디로 못 먹어도 무조건 고해야 하는 참 부담 100배 상황이 된 거죠. 자, 하지만 당내에서는 반론도 나옵니다. 너무 몰인정하다, 너무 몰인정한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얼마 전 이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올려놓고 황교안 대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했다가 진실 판정 받기도 했던, 그래서 본인도 정말 하면서 매우 놀랐던 홍준표 전 대표 오늘은 따끔한 훈수를 뒀습니다. 그게 왜 징계를 받을 말이냐라면서요. 이렇게요.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현재 잘못된 시류에 핍박을 받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도자죠. 참.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원외 지역위원장 총회 이렇게 가졌습니다. 뭐 화두는 당연히 내년 총선 승리였죠. 특히 이 큰 싸움을 앞둔 후배들에게 정치 대선배로서 이런 자랑도 하더군요. 선거에 나가면 당선돼야 됩니다. 남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고딩 때 전교 1등만 했다던 국장, 동기동창 강용석 변호사보다도 더 잘했다던 국장. 평소 저희들한테 전교 1등 한 번쯤 다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뭐 이랬는데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 지역구 7선 하는 동안 스트레이트로 쭉 당선이 됐었죠. 자, 대선 경선 원내대표 경선에선 진 적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왜 계속 이 그림이 나오죠?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계속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는데요. 내년 총선 목표 의석 구체적인 숫자를 밝혔는데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 정도 겁니다.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서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자,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인데 240석을 석권한다. 대구, 경북도 다 잡는다는 얘기 같은데 글쎄요, 이건 좀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자, 여야 4당 나머지 다른 당들이 다 발끈했지만 한국당이 제일 노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인심을 어떻게 오독하면 당대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무계 목표도 우습지만 그렇게 되려면 제발 경제 살릴 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논란이 커지니까 민주당에서는 원외위원장들을 북돋우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한 농담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예능을 다큐로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걸 들었고요. 그나저나 오늘 바른미래당 상황이 심상치 않을 거라는 거는 언론인들도 우리 기자들도 이제 많이 예측했던 바인데 이현주 의원 아까 모습을 보니까 아주 단단히 화가 났네요. 평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약간 공격적인 그런 어투를 쓰는 경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카메라 저렇게 멀리 잡는데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좀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잡혔고요.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총장 출입 자체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이현주 의원이 이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내가 이 정운천 의원과 함께 사실상 바른미래당 창당을 주도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창당 주역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뭐 제대로 된 중도 보수 야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는 민주당 눈치만 보는 이중대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 지도부를 또 맹비난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바른미래당 의총은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제 또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의총이 열린 겁니다. 상당히 특히 선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정치권 상황에서. 근데 그거를 추인을 못 받고 결국은 내분 상황만 외부에 드러낸 그런 결과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손학규 대표가 최근 이 호남 주축의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돌면서 바른정당계를 뭐 자극했던 건데요. 특히 지상욱 의원 호남 신당 찬당과 관련해서 손 대표와 호남 중진 박주선 의원은 각성하라라고 비판을 하자 박주선 의원 등 호남 쪽 의원들이 당 대표를 흔들지 말라, 뭐 대표에게 예의를 갖춰라면서 이렇게 뭐 그야말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사실상 뭐 분당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당 상황이 쉽지가 않군요. 이제 내용 상황은 알겠는데 그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결책이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문제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거론을 하고 있어요. 또 직접적인 표현은 안 썼지만은 그 김경수 경남지사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사실상 비교한 거 아니에요?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그 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을 언급하면서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의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뒀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 비판을 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뭐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뭐 지금 들으신 저런 요구, 주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박 전 대통령 석방 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정두원 전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뭐 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한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네. 예, 그걸 의식해서 선수를 친 거다. 뭐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단 친박 지지표를 내년 총선 앞두고 붙잡기 위함이지 실제 석방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는 게 대세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형 집행정지 최종 결정권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윤 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이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었죠. 어쨌든 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교도소를 출소한 사람 중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경우는 0.07%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이제 끊을게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고성 몸싸움 아수라장된 바른미래 의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78일 만에 도청으로 복귀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출근길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경남 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제 여야 정치권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출근했습니다. 78일 만입니다. 김 지사는 경남도청 직원들과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우리 경남도청 직원들과 도민들께서 그 빈자리를 잘 메꿔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경남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도전 공백을 방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재판과 도정을 병행하면서 도정에 다시는 그런 지난번에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요. 정의당도 합당한 결정이다, 민주평화당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이었죠. 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는 반응을, 바른미래당은 어불성설의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당, 오늘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김경수 지사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자, 말 나온 김에 황교안 대표 오늘 발언 좀 잠깐 더 소개해드리죠.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기한 오늘까지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아마도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 오늘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 통첩을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한국당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 법에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우리 국회의 의견을 적격, 부적격으로 나눠서 충분히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부적격 의견의 효력도 없습니다. 청문보고서 미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적 흠집내기 수준의 정쟁 수단화가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의 문영배, 이미선 후보자 임명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에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 국민 여론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실시된 조사에서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편이었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리얼미터 조사였는데요. 자, 어제 조사를 진행한 건데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자, 보신 것처럼 43.3%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약간 떨어져서 44.2%였습니다. 단 0.9%포인트 차이죠. 자,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 겁니다. 이 내용도 들어가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한 대로 오늘 조용호, 서기석 두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이 두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두 사람을 포함한 당시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 인용, 대통령 파면에 찬성을 했죠. 자, 두 재판관은 오늘 퇴임사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이제는 재판관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에 대하여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한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파나 이해 집단이든 그 주장이 항상 옳고 정의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냄으로써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경수 지사 도정 복귀, 도민께 감사. 네, 김경수 지사가 이제 도정에 빨리 복귀할 거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석방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8일 만에 복귀입니다. 78일 만인데 출근길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안들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또박또박 챙겨보겠다. 급한 일부터 정리가 되는 대로 언론과 도민들께 입장 밝히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자, 김 지사 사실 어제 석방 직후부터 바로 도정 업무 파악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밤늦게 관저에서 관계자들한테 보고도 받고 회의도 하면서 말이죠. 자, 오늘 오전 출근 직후에는 곧바로 간부 회의도 가졌다는데 이 자리에서 이 핵심 과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도정 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관내 도시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번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했는데요. 이 복지 체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복지와 보건의료 체계가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따로 또 조현병 관련 보건의료 담당자 따로 하는 이 보건복지 전달 체계로는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실제 현장에 맞게끔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 희생자 합동 분향소도 찾아서 조문을 하고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잖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6시 10분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발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국회 법사위가 전체 회의 가질 예정이었는데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은 문형배 후보자만 그리고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 둘 다 채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앞서 보신 대로 조용호, 서기석 두 재판관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면 내일 중에 이 문형배, 이미선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순방 중이기 때문에 전자결제 형식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반발은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조금 전에는 또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이미선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감시, 견제, 숙명을 포기하라는 겁박으로 보인다면서 이미선 후보자는 절대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 이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의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런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한국당은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당도 꺾어서 일방 독주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선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아까 이제 고반장이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임명 찬성 의견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말을 거치면서 확연히 좀 달라졌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이미선 후보자 임명 찬성 반대 의견 43.3% 대 이 44.2, 불과 0.9%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찬반 팽팽한 상황인 거죠. 이 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 측에서는 이미선 후보자 내외가 지난 주말부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과 또 이 후보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좀 여론의 반전을 끌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 정의당이 임명 찬성 의견으로 돌아선 것도 이런 여론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고반장도 짚었지만요, 최 반장 이해찬 대표의 이른바 총선 싹쓸이죠. 그 정도 숫자면 그 발언이 어제 참 논란이 좀 됐잖아요. 네, 이해찬 대표 어제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서 내놓은 발언이 좀 논란이 된 건데요. 이 대표는 덕담 차원에서 했던 얘기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원외위원장 125명이 다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된다. 이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또 논란이 된 건데요.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집권당의 대표가 민생 걱정하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입만 열면 총선 얘기를 하면서 260석 운운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민주평화당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오만한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동료 차원에서 이뤄진 덕담인데 너무 심각하게
좀 반응들을 한다. 뭐 이제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잡겠습니다. 김경수 78일 만에 도정 복귀 도민께 감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고반장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코너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어제 김경수 지사가 보석 허가로 석방된 것과 관련한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정의 가족 다아리아님은요, 경남이 발전하려면 김경수 지사가 있어야 한다. 또 퓨처 송님은요, 김경수 지사 보석은 잘된 일이다라고 주셨고요. 진리 앞에 겸원님은요, 김경수 지사는 민주진영의 짐이 되지 말고 그냥 사퇴하라. 뭐 이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관련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영아님은요, 정신적 문제 있다고 하면 끝이냐. 또 이문덕님은 저런 게 조현병이랑 무슨 상관이냐, 완전 흉악범이다. 또 서부원님은 상습범인데도 경찰이 관리를 안 한 건 문제가 크다. 저런 데서 범죄가 생기는 건데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럭키러브유님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뉴스가 바로 정치부 회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부대찌개님은요, 정치부 회의를 2시간으로 늘려야 한다. 2시간이요? 라고 주셨는데요. 자, 정치부회를 아껴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응답하라 다정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분당 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2016년 8월 분당 차병원에서 임신 7개월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치료를 했지만 아이는 몇 시간 후에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병원 측은 아이 사망 진단서에 병사라고만 기재를 하고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가 있었던 일은 숨겼습니다. 경찰이 이 첩보를 입수한 후 약 2년 동안 수사한 끝에 결국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의사 문모 씨 등 2명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낙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초음파 사진 또 조작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낙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분당 차병원 관련 의사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겨 자체 징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리위 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해서 지금 그 권한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있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그 평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 사람이 의사로서 어느 정도 이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분당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자단체 협의회가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무자격자에게 대리 수술을 받고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는 CCTV가 없었다면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모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버리고 대신 유령의사가 들어와서 대리수술을 하였으며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수술실에 CCTV가 없었더라면 밝힐 수가 없었기에 우리 근대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처음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도입했고 경기도는 앞으로 6개 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가 설치되면 오히려 중증 환자의 경우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CCTV가 있으면 한마디로 의사들이 더 꼼꼼하게 수술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반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수술방에서 안 좋은 결과가 예측되는 환자들은요,
아무래도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이제 의사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행태가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한편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5일 간담회를 갖고 수술실 환자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포함해서 진료실 안전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복지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아까 양 반장이 발제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유한국당이 내일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정진석 의원 또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 예정이고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5.18 망언 파문에 휩싸인 김진태, 김순례 의원 안건도 함께 논의가 됩니다. 중징계가 나올까요? 자세한 내용 내일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전자결제를 이용할 텐데요. 그 경우 두 후보자는 내일부터 바로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내일 취임 이후 처음 소상공인 업계와 만납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사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여러 현안을 두루 얘기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 산불로 강원 지역에 큰 타격이 가해졌죠. 경제적 피해 만만치 않습니다. 강원도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내일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관광이 최고의 자원봉사라는 강원도의 호소, 가정의 가족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일단 저희 두 시간 할까요? 네. 세 명을 다 가리셨어요. 이번에요? 네. 뚱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